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4세 된 김재환이라고 합니다. 독일 디셀도르프에서 30년을 살았는데요. 은퇴하고 나서야 처음으로 고향이 이렇게 그리울 줄 몰랐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정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 돌이켜보니 그동안 한 번도 고향이 그립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마 일에 치이고 가족 뒷바라지하느라 바빠서 그런 감정을 느낄 여유조차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독일에 온 건 1994년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44세였는데 아들 민호가 막 고등학교에 들어갈 나이였어요. 한국에서는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기술자로 일하고 있었는데 당시 IMF 외환위기가 오기 전부터 이미 경제 상황이 불안했거든요. 어느 날 아내 순자가 조심스럽게 말하더라고요. 민호 아버지 독일에 있는 회사에서 기술자를 뽑는다는데 한번 알아보는 게 어떨까요?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했죠. 독일어도 못하는데 어떻게 가냐고. 하지만 당시 한국 상황을 보니까 정말 답답했어요. 아들 대학 등록금도 걱정이고 회사 사정도 갈수록 어려워지고. 그래서 용기를 내서 지원해 봤는데 운 좋게 합격이 된 거예요. 독일로 떠나는 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김포공항에서 가족들이 다 나와서 배웅해 줬는데 어머니가 눈물을 훔치시면서 몸 건강히 해서 꼭 돌아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몇 년만 있다가 돌아올 생각이었거든요. 처음 독일에 도착했을 때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모든 게 달랐죠. 언어는 물론이고 음식, 날씨, 사람들의 문화까지. 특히 독일어가 정말 어려웠어요. 회사에서는 영어로 대충 소통했지만 일상생활에서는 독일어를 써야 하니까 정말 답답했죠. 장을 보러 가서도 필요한 걸 제대로 사지 못하고 병원에 가서도 증상을 설명하기가 어려웠고. 처음 1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 밤 한국 가족들 생각하면서 눈물 흘렸던 기억이 나네요. 특히 아들 민호가 보고 싶어서 미칠 것 같았죠. 그때는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아서 국제전화 한 통화하는 것도 큰일이었거든요. 하지만 가족을 위해서라고 생각하니까 참을 수 있었어요. 독일어 야간학교도 다니고 회사 동료들이 도와주기도 해서 조금씩 적응해 나갔죠. 1년 반 후에 드디어 가족들이 독일로 왔어요. 공항에 나가서 아내와 아들을 봤을 때의 기쁨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1년 반 사이에 민호가 훌쩍 커 있더라고요. 가족이 함께 있으니까 독일 생활이 훨씬 견딜만해졌어요. 하지만 아들에게는 미안한 마음이 컸죠. 고등학교 친구들과 헤어져서 낯선 독일에 와야 했으니까. 다행히 민호는 적응을 빨리 했어요. 독일어도 저보다 훨씬 빨리 늘고 독일 대학까지 졸업해서 지금은 독일 회사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죠. 며느리 안젤라도 독일 사람인데 정말 착하고 좋은 여자예요.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같은 회사에서 정년까지 일했어요. 동료들과도 친해졌고 독일어도 이제는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을 정도가 됐죠. 회사에서는 성실한 사람으로 인정받았어요. 한국 사람 특유의 근면함과 책임감 때문인지 독일 동료들도 저를 신뢰했거든요. 30년 동안 한 번도 큰 사고 없이 일을 마쳤으니까 나름 자부심도 있었고요. 2019년에 정년퇴직을 했는데 동료들이 작별 파티도 열어주고 정말 좋은 추억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독일 연금도 받게 됐고 한국 국민연금도 조금이나마 나오니까 경제적으로는 큰 걱정이 없었죠. 독일 연금이 월 1,800유로 정도 나오는데 한국 돈으로 하면 한 달에 260만 원 정도 되거든요. 30년 동안 꼬박꼬박 연금보험료를 냈으니까 이 정도면 독일에서 살기에는 충분해요. 하지만 은퇴하고 나니까 시간이 갑자기 많아지더라고요. 30년 동안 회사 다니느라 바빴는데 갑자기 할 일이 없으니까 이상하게 허전했어요. 처음에는 독일어 책도 읽고 산책도 하고 가끔 손녀 소피아 돌봐주기도 하면서 지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한 감정이 들기 시작했어요. 소피아가 12살인데 독일에서 태어나서 자란 아이니까 독일어가 모국어죠. 저와 대화할 때도 간단한 독일어로만 하는데 가끔 깊은 얘기를 하고 싶어도 언어 때문에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소피아가 한국에 대해서 물어봐도 제대로 설명해 주기가 어려웠어요. 30년 전 한국 얘기를 하자니 너무 오래된 것 같고 지금 한국이 어떻게 변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던 어느 날 인터넷에서 우연히 목포 관련 영상을 봤어요. 고향 목포의 모습이 나오는데 갑자기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어렸을 때 뛰어놀던 목포 앞바다, 어머니가 끓여주신 홍어찜 냄새, 친구들과 함께 걸었던 유달산 길. 그런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한국 관련 뉴스나 영상을 자주 보게 됐어요.
서울이 이렇게 발전했구나. K-팝이라는 게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신기하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했죠. 특히 코로나19 때 한국의 방역이 잘 됐다는 뉴스를 보면서 우리나라가 정말 선진국이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떠났을 때와는 정말 다른 모습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고향 친구들이 궁금해졌어요. 30년 동안 연락을 거의 못했거든요. 가끔 명절 때 안부 전화 정도만 했을 뿐이죠. 인터넷으로 고향 친구들을 찾아봤는데 정말 반가웠어요. 중학교 동창 중에 몇 명과 연락이 닿았거든요. 친구들과 화상통화를 하는데 30년 만에 보는 얼굴들이 모두 나이가 들어 있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세월의 흐름을 실감할 수 있었죠.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재환아, 너 독일에서 잘 살고 있다면서. 언제 한번 고향에 안 올 거냐. 어머니 아버지 산소도 한번 가봐야지. 그 얘기를 들으니까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부모님 산소를 30년 동안 한 번도 가보지 못했다는 게. 물론 독일에서도 추도는 했지만 직접 산소를 찾아뵙지 못한 게 정말 죄송했거든요. 그때부터 고향에 가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해졌어요. 하지만 막상 가족들에게 얘기하니까 반응이 별로더라고요. 아내 순자는 걱정이 많았어요. 여보, 코로나도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는데 나이도 있으신데 그런 먼 여행을 왜 하려고 그래요? 독일에서 편하게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들 민호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아버지 30년 동안 안 가신 곳을 지금 가서 뭐 하시려고요? 아버지도 이제 독일 사람이나 마찬가지인데 굳이 불편하게 한국까지 가실 필요 있나요? 며느리 안젤라는 이해는 해주면서도 걱정을 했어요. 아버지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건강을 생각하면 조심스럽다고. 하지만 저는 마음을 정했어요. 74살이라는 나이를 생각하면 언제까지 미룰 수는 없잖아요. 지금 가지 않으면 영영 갈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가족들을 계속 설득했어요. 그냥 일주일 정도만 다녀올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부모님 산소도 가보고 고향 친구들도 만나고 그러면 마음이 편해질 것 같다고. 결국 가족들이 허락해줬어요. 대신 혼자 가지 말고 아들과 함께 가라고 하더라고요. 민호도 30년 만에 한국에 가보는 게 좋겠다면서 함께 가겠다고 했죠. 2023년 가을에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표를 끊었어요. 30년 만에 고향 방문이었죠. 설레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인천공항이 정말 웅장하더라고요. 제가 떠났을 때는 김포공항이었는데 인천에 이렇게 큰 공항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신기했어요. 공항에서부터 한국의 발전상을 실감할 수 있었어요. 모든 게 디지털화되어 있고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 처리하더라고요. 서울에서 하루 묵고 다음날 목포로 향했어요. KTX를 타고 가는데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제가 기억하는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고속도로도 넓어지고 새로 생긴 도시들도 많고 목포역에 도착했을 때의 감격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30년 만에 밟는 고향 땅이었거든요. 아들 민호도 어렸을 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감동하더라고요. 하지만 목포도 많이 변해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살던 동네는 재개발이 되어서 아파트가 들어서 있고 옛날 골목길들은 많이 사라져 있더라고요. 그래도 목포 앞바다는 여전히 그대로였어요. 어렸을 때 친구들과 고기 잡으러 다니던 그 바다. 파도 소리를 들으니까 어린 시절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유달산에도 올라가 봤어요. 예전보다 등산로가 잘 정비되어 있고 정상에서 내려다본 목포 시내도 많이 달라져 있었지만 그 느낌만큼은 여전했어요. 고향 친구들과의 만남이 가장 감동적이었어요. 30년 만에 만난 친구들이었는데 처음에는 서로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늙어 있었지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릴 때 그 모습 그대로더라고요.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재환아, 너 독일에서 고생 많이 했구나. 외국에서 혼자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말을 들으니까 그동안 쌓였던 마음의 응어리가 풀리는 것 같았어요. 30년 동안 고생했다는 걸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고마웠거든요. 부모님 산소에 간 날은 정말 눈물이 많이 났어요. 30년 동안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독일에서 열심히 살았다고 손자도 잘 키웠다고 말씀드렸어요. 산소 앞에서 절을 올리는데 아들 민호도 함께 절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민호에게도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나 봐요. 고향에서의 일주일은 정말 빨리 지나갔어요. 친구들과 옛날 얘기도 하고 어렸을 때 다녔던 학교도 가보고 추억이 깃든 곳들을 하나하나 둘러봤어요.
특히 어머니가 자주 가시던 목포 전통시장에 가봤는데 그때의 냄새와 분위기가 그대로 남아 있더라고요. 홍어찜도 사서 먹어봤는데 어릴 때 그 맛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니까 이상하게 독일이 그리워지기 시작했어요. 30년을 산 곳이니까 이제는 독일이 제 삶의 터전이 된 거죠. 아내도 보고 싶고 며느리 안젤라와 손녀 소피아도 보고 싶어졌어요. 독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생각이 많았어요. 고향 방문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었거든요. 30년 동안 저는 고향을 그리워한 것이 아니라 어린 시절의 추억을 그리워했던 것 같아요. 지금의 목포는 제가 기억하는 그 목포가 아니었거든요. 시간이 흘러서 모든 게 변해 있었죠. 그리고 제가 진짜로 그리워했던 건 고향이 아니라 어릴 때의 순수했던 마음, 가족들과 함께했던 따뜻한 시간들, 그런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독일에 도착해서 가족들이 공항에 마중 나왔을 때 정말 반가웠어요. 아내 순자가 여보 고생했다고 말하면서 안아주는데 이곳이 진짜 제 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손녀 소피아도 할아버지 오빠 어떻게 지냈어요? 라고 독일어로 물어보는데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비록 언어는 다르지만 우리는 가족이고 이 아이에게는 제가 독일에 사는 할아버지인 거죠. 집에 와서 아내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고향 방문이 어땠는지, 친구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부모님 산소는 잘 찾았는지. 아내도 고향 소식을 듣고 나서 그러더라고요. 여보, 이제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30년 동안 부모님 산소도 못 가보고 사셔서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요? 그래요, 정말 마음이 편해졌어요. 고향에 가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리워할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제 인생은 여기 독일에 있으니까. 요즘은 손녀 소피아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해요. 독일어 공부도 더 열심히 해서 소피아와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거든요. 그리고 소피아에게 한국 문화도 조금씩 가르쳐주고 있어요. 한국어는 아직 어려워하지만 한국 음식은 좋아해요. 제가 김치찌개 끓여주면 맛있다고 먹거든요. 아마 할아버지의 정성이 들어가서 그런가 봐요. 그리고 아들 민호와도 관계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함께 한국에 다녀온 이후로 서로에 대해 더 이해하게 됐거든요. 민호도 자기 뿌리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기회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정말 많은 걸 얻었어요. 독일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고 아들은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있고 손녀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물론 고향을 떠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언어도 문화도 다른 곳에서 살아가는 건, 부모님을 가까이서 모시지 못한 건 그런 아쉬움들이 있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은 아니었어요. 가족을 위해서 했던 선택이고 그 결과로 지금의 행복이 있는 거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는 외국에 사는 한국 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다들 나름의 이유로 고향을 떠나서 살고 계실 텐데 가끔은 고향이 그리우실 거예요. 그런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가 되면 한 번쯤은 고향에 가보시라는 거고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고향은 추억 속에 있는 거고 현실은 지금 여기에 있으니까요. 저도 처음에는 독일이 낯설고 어려웠지만 30년을 살다 보니 이제는 제2의 고향이 됐어요. 독일 동네 사람들과도 친해졌고 슈퍼마켓 직원들과도 인사를 주고받는 사이가 됐거든요. 얼마 전에는 우리 동네에서 작은 파티가 있었는데 이웃들이 저를 초대해 줬어요. 30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죠. 그때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독일 사람들의 좋은 점도 많이 배웠어요. 일과 휴식의 균형을 중시하는 것,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문화. 이런 것들은 정말 배울 만한 것들이에요. 며느리 안젤라를 통해서도 많은 걸 배웠어요. 처음에는 외국 며느리라고 해서 어색했는데 지금은 친딸처럼 생각해요. 안젤라가 한국 음식을 배우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독일 문화를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됐거든요. 특히 안젤라가 김치 담그는 법을 배우고 싶다고 해서 함께 김치를 담갔던 적이 있어요. 처음에는 매워서 힘들어했는데 지금은 김치를 직접 담가서 먹을 정도가 됐어요. 손녀 소피아는 정말 제 인생의 기쁨이에요. 독일어로 대화하는 게 완벽하지는 않지만 서로 마음은 통하거든요. 소피아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제게 얘기해 줄 때면 정말 행복해요. 소피아에게 가끔 한국 동화책을 읽어주기도 해요. 물론 독일어로 번역된 것들이지만 한국의 전래동화나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면 재미있어 해요. 흥부와 놀부 이야기를 특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소피아가 한국에 대해서 질문할 때면 최대한 쉽게 설명해 주려고 노력해요.
한국은 할아버지가 태어난 곳이고 아름다운 산과 바다가 있는 곳이라고. 언젠가 소피아도 한국에 가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한국과 독일을 오가는 분들도 많아졌어요. 교통이 발달해서 예전보다 훨씬 가깝게 느껴지거든요. 인터넷으로도 실시간으로 한국 소식을 볼 수 있고 화상통화로 고향 친구들과도 자주 연락해요. 코로나19 때문에 한동안 여행이 어려웠지만 이제는 다시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아내와 함께 한국에 가볼 계획이에요. 아내도 30년 만에 고향에 가보고 싶다고 하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너무 큰 기대는 하지 않으려고 해요. 지난번 여행을 통해서 깨달았거든요. 고향은 변하는 것이고 추억은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이라는 걸. 대신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려고 해요. 30년 동안 건강하게 살 수 있게 해주신 것, 가족들이 모두 무사히 지낼 수 있었던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모님께 감사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고향 친구들과도 더 자주 연락하려고 해요. 나이가 들수록 친구의 소중함을 더 느끼게 되거든요. 서로 건강하게 오래 살면서 좋은 추억 더 많이 만들고 싶어요. 요즘 저는 정말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어요. 독일 연금도 충분하고 건강도 괜찮고 가족들도 모두 잘 지내고 있어서 가끔 동네를 산책하면서 생각해요. 30년 전 결정이 옳았었구나. 힘들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좋은 선택이었다고. 특히 아들 민호가 잘 성장해서 독일 사회에 정착한 걸 보면 정말 뿌듯해요. 민호는 이제 완전히 독일 사람이 됐지만 동시에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도 잃지 않고 있거든요. 명절 때는 집에서 한국 음식을 해먹고 한국 드라마나 영화도 가끔 보고 K-팝 음악도 들어요. 안젤라도 함께 즐기니까 가족 모두가 한국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셈이죠. 이제 74살이 됐으니까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남은 시간은 정말 소중하게 보내고 싶어요.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늘리고 건강을 잘 관리해서 손녀 소피아가 성장하는 모습도 더 오래 지켜보고 싶고요. 독일에서 30년을 살면서 배운 게 있다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건 돈이나 성공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혹시 지금 외국에서 살면서 고향이 그리워서 힘드신 분들이 계시다면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금 사는 곳도 고향이 될 수 있거든요. 저처럼 은퇴하고 나서 갑자기 고향이 그리워질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꼭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마음의 정리가 될 거예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거라고 생각해요. 과거에 매이지도 말고 미래를 너무 걱정하지도 말고 지금 여기서 주어진 하루하루를 감사하게 살아가는 것. 저는 앞으로도 독일에서 계속 살아갈 거예요. 이제 이곳이 제 진짜 고향이니까요. 30년이라는 세월이 만들어준 소중한 인연들이 있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가끔 한국에 가서 어린 시절 추억을 되새기고 고향 친구들과 좋은 시간 보내고 부모님께 안부 인사드리고 올 거예요. 마지막으로 30년 동안 저를 따뜻하게 받아준 독일 사람들에게도 감사드리고 싶어요. 낯선 외국인이었던 저를 동등한 이웃으로 대해주셔서 정말 고마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30년 동안 함께 고생해준 아내 순자에게 가장 고마워요.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었던 일이었거든요. 앞으로도 건강하게 오래 살면서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고 싶어요.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 그것이 74살이 되어서야 깨달은 인생의 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살고 있는 42세 남자입니다. 한국에서 IT 회사 팀장으로 일하다가 3년 전 가족들과 함께 뉴질랜드로 이민을 왔어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 이 사연을 쓰고 있는 저 자신이 좀 부끄럽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던 이민인데 막상 와보니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달랐거든요. 사실 처음에는 정말 설렜어요.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공기, 아이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넓은 자연, 일과 삶의 균형이 잡힌 여유로운 삶. 그런 것들을 꿈꾸며 이민을 준비했죠. 하지만 막상 와서 살아보니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특히 가장 힘든 건 한국이 이렇게 그리워질 줄 몰랐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제가 경험한 뉴질랜드 이민의 현실, 그리고 왜 한국이 그리워지게 되었는지 솔직하게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혹시 뉴질랜드 이민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뉴질랜드 이민을 처음 생각하게 된 건 딸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이었을 때였어요.
제가 다니던 회사가 판교에 있었는데 매일 아침 출근길에 보는 회색빛 하늘과 아이가 학원에서 학원으로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니까 문득 이게 맞나 싶더라고요. 특히 결정적이었던 건 딸아이가 어느 날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아빠, 나는 언제 친구들이랑 그냥 놀 수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아이가 정말로 원하는 건 뭘까? 우리가 아이에게 주고 싶은 삶은 뭘까? 그런 생각들이 계속 들었어요. 그때 마침 회사 동료 중에 호주로 이민을 간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 보내준 사진들을 보니까 정말 부러웠어요. 넓은 집 앞마당에서 바비큐를 하고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있는 모습들요. 부인하고도 여러 번 이야기를 나눴어요. 부인은 처음에는 반대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나름 안정적으로 살고 있는데 왜 굳이 힘들게 외국으로 가려고 하냐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계속 설득했어요. 아이의 미래를 생각해보자. 더 좋은 환경에서 키워주자. 우리도 여유로운 삶을 살아보자고요. 그러던 중에 뉴질랜드라는 나라를 알게 됐어요. 호주보다는 작지만 자연환경이 정말 좋고 교육 시스템도 괜찮고 무엇보다 기술 이민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더라고요. 저는 원래 전산학을 전공했고 회사에서도 개발팀 팀장을 맡고 있었거든요. IELTS 점수만 잘 받으면 충분히 가능해 보였어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IELTS 공부부터 했어요. 회사 일이 끝나고 집에 와서 밤 12시까지 영어 공부를 했죠.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대학교 때 이후로 제대로 된 영어 공부를 한 적이 없어서 듣기부터 막히더라고요. 하지만 목표가 확실하니까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부인도 함께 공부했어요. 아이는 어려서 금방 적응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부인이 영어를 못하면 현지에서 생활하기 어려울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가족 모두가 함께 영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6개월 만에 IELTS 점수를 받았어요. 저는 겨우 6.5점, 부인은 6.0점이었지만 그래도 뉴질랜드 이민 점수로는 충분했어요. 그 다음에는 서류 준비였어요. 학력 인증, 경력 증명, 건강검진, 무범죄 증명서. 정말 할 게 산더미였어요. 특히 학력 인증은 뉴질랜드 자격평가기관에서 받아야 해서 몇 달이 걸렸어요. 이민 변호사도 고용했어요. 비용이 만만치 않았지만 혼자 하기에는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변호사가 도와주니까 훨씬 수월했어요. 그렇게 1년 반 정도 걸려서 드디어 이민 신청을 접수했어요. 그리고 또 1년을 기다렸죠. 그 기간 동안 정말 애가 탔어요. 혹시 거부되면 어떡하나, 준비한 게 다 물거품이 되는 건 아닌가. 그런 걱정들로 밤잠을 설쳤어요. 드디어 승인 소식이 왔을 때는 정말 하늘을 날아갈 것 같았어요. 부인이랑 둘이 얼싸안고 울었거든요. 아이도 신나서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다녔어요. 그때부터는 이사 준비였어요. 한국에 있던 집을 팔고 가져갈 짐들을 정리하고 항공편도 예약하고 정말 바쁜 나날들이었어요. 무엇보다 회사를 그만두는 게 제일 아쉬웠어요. 10년 넘게 다닌 회사였고 동료들과의 정도 많이 쌓였거든요. 하지만 새로운 삶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죠. 마지막 회식 때 팀원들이 선물도 주고 뉴질랜드에서 잘 살라고 격려해 줬어요. 그때는 정말 가슴이 뭉클했어요. 드디어 뉴질랜드에 도착한 날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2022년 3월 15일이었어요. 공항에서 나오는 순간 정말 공기가 다르더라고요. 한국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상쾌함이었어요. 아, 이래서 사람들이 뉴질랜드를 좋아하는구나 싶었죠. 첫 며칠은 정말 신기했어요. 호텔에서 지내면서 오클랜드 시내를 돌아다녔는데 어디를 가도 풍경이 그림 같았어요. 특히 와이테마타 하버를 처음 봤을 때는 우와, 우리가 정말 여기서 살게 되는구나 하면서 감탄했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녹록하지 않았어요. 가장 먼저 부딪힌 문제가 집 구하기였어요. 한국에서 미리 인터넷으로 알아본 임대료와 실제 시장 가격이 많이 달랐어요. 게다가 외국인이다 보니까 집주인들이 선뜻 계약해 주지 않더라고요. 레퍼런스도 없고 현지 직장도 아직 없는 상태에서 누가 우리를 믿고 집을 빌려주겠어요. 결국 한인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서 겨우 집을 구했는데 한 달 임대료가 한국 돈으로 200만 원이 넘었어요. 한국에서 살던 아파트보다 훨씬 좁은데 말이에요. 그것도 오클랜드 중심가에서 30분 정도 떨어진 곳이었어요. 중심가 근처는 가격이 너무 비싸서
엄두를 낼 수가 없었거든요. 집은 구했지만 가구가 문제였어요. 한국에서는 가전제품이나 가구들을 전세로 이사할 때 그냥 가져가면 됐는데 여기서는 다시 다 사야 하더라고요. 그런데 물건값이 정말 비쌌어요. 한국에서 50만 원 하던 냉장고가 여기서는 100만 원이 넘었어요. 모든 게 한국의 2배 정도 비쌌죠. 그렇게 한 달 정도 걸려서 겨우 집을 세팅하고 나니까 이제 본격적인 현지 적응이 시작됐어요. 가장 먼저 한 일이 아이 학교 보내기였어요. 다행히 우리 집 근처에 괜찮은 중학교가 있어서 그곳으로 전학을 시켰어요. 첫날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줄 때 아이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영어로만 수업을 듣는다는 게 부담스러웠나 봐요. 그래도 아이들은 적응이 빨라서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친구들도 사귀고 학교 생활에 적응하더라고요. 그게 그나마 위안이었어요. 이제 제가 일자리를 구할 차례였어요. 한국에서 이력서를 미리 준비해서 여러 회사에 지원했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한국에서의 경력이 여기서는 잘 인정받지 못하더라고요. 특히 한국 회사에서 일한 경험은 현지 고용주들이 잘 모르니까 신뢰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게다가 면접을 봐도 영어가 문제였어요. IELTS는 6.5점을 받았지만 실제 업무 상황에서의 영어는 완전히 달랐어요. 기술적인 용어들은 어느 정도 알겠는데 동료들과 나누는 일상적인 대화나 회의에서의 토론 같은 건 정말 어려웠어요. 한국에서는 팀장으로서 자신 있게 일했는데 여기서는 주니어 개발자 수준으로 취급받는 것 같아서 자존심이 많이 상했어요. 결국 6개월 만에 겨우 일자리를 구했는데 연봉이 한국의 70% 정도였어요. 그것도 계약직이었죠. 첫 출근 날 동료들이 인사하는 걸 보니까 정말 문화가 달랐어요. 한국처럼 위아래 구분이 없고 모든 사람을 이름으로 불러요. 처음에는 신기했어요. 이게 바로 수평적 조직 문화구나 싶었죠. 하지만 점점 적응하기 어려워지더라고요. 한국에서는 팀장으로서 어느 정도 권한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냥 팀원 중 한 명일 뿐이었어요. 의견을 내고 싶어도 영어가 걸려서 제대로 표현하기 어려웠고요. 점심시간에도 문제였어요. 한국에서는 동료들과 함께 식당에 가서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여기서는 각자 도시락을 싸와서 혼자 먹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동료들과 친해지기가 쉽지 않았어요. 업무 이외의 개인적인 대화를 나눌 기회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가장 힘든 건 생활비였어요. 임대료, 전기세, 가스비, 인터넷비. 모든 고정비가 한국의 2배 정도였어요. 특히 식비가 문제였어요.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한국 돈으로 쌀 10kg이 5만 원, 닭고기 1kg이 2만 원이더라고요. 한식 재료는 더 비쌌어요. 한인 마트에서 김치 1kg에 2만 원, 고추장 하나에 1만 5천 원.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외식은 더 비쌌어요. 짜장면 한 그릇이 2만 원, 갈비탕이 3만 원이더라고요. 가족들과 한식당에 한 번 가면 10만 원은 기본이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해먹는 일이 많아졌는데 부인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요. 한국에서는 반찬 가게에서 사다 먹거나 배달 음식도 자주 시켜 먹었는데 여기서는 모든 걸 직접 만들어야 하니까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어느 날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울고 있더라고요.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반 친구들이 너는 아시아 사람이니까 수학을 잘할 거야 라고 놀렸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우리 아이가 인종차별을 당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뉴질랜드는 다문화 국가라고 해서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이들 세계에서는 여전히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아이가 학교 가기를 싫어하기 시작했어요. 아빠, 우리 언제 한국 가? 라고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그런 아이를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가 아이에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온 건데 오히려 아이가 힘들어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부인도 점점 힘들어했어요. 한국에서는 직장을 다녔는데 여기서는 영어가 부족해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 종일 집에만 있게 되고 사람들과 만날 일도 별로 없고 점점 우울해지더라고요.
한국에 있을 때는 친구들과 자주 만나고 쇼핑도 하고 영화도 보고 했는데 여기서는 그런 여가 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언어 때문에 현지 사람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기 어려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고립감을 느끼게 됐어요. 저도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경험이 많고 능력 있는 개발자였는데 여기서는 항상 주눅이 들어 있더라고요. 회의 때마다 의견을 말하고 싶은데 영어로 표현하는 게 자연스럽지 않아서 그냥 가만히 있게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면 동료들이 저를 소극적인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고요. 그렇게 6개월 정도 지나니까 가족 모두가 지쳐가고 있었어요. 특히 아이가 점점 내성적으로 변해가는 게 제일 걱정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국에 있는 옛 직장 동료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카카오톡으로 안부를 물으면서 뉴질랜드 생활 어때? 좋아?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순간 대답이 막혔어요. 좋다고 말하기는 어려웠고 힘들다고 말하기도 창피했거든요. 3년 동안 그렇게 준비해서 온 이민인데 벌써 후회한다고 말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적응 중이야 라고 대충 둘러댔어요. 하지만 그 대화를 나누고 나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우리가 지금 행복한가? 아이에게 정말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준 건가? 이런 질문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때부터 한국이 그리워지기 시작했어요. 한국에 있을 때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여기서는 정말 소중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치킨 한 마리를 시켜 먹는 것, 동네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사 먹는 것, 지하철로 어디든 갈 수 있는 것, 24시간 편의점에서 필요한 걸 사는 것. 이런 사소한 것들이 그리웠어요. 무엇보다 가족들과 친구들이 그리웠어요. 한국에서는 주말마다 부모님 댁에 가서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했는데 여기서는 그런 게 불가능하잖아요. 특히 명절 때가 제일 외로웠어요. 추석이 되어도 차례를 지낼 수가 없고 설날이 되어도 세배를 할 할머니, 할아버지가 안 계시고 그냥 평범한 주말과 다를 바 없더라고요. 아이도 한국 친구들이 그립다고 하더라고요.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하긴 하지만 시차 때문에 실시간으로 대화하기 어렵고 점점 소원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어요. 아이가 갑자기 열이 심하게 나서 응급실에 데려간 일이 있었거든요.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는데 그때 의사나 간호사들과 대화하는 게 정말 어려웠어요. 아이의 증상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해서 답답했거든요. 한국에서는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궁금한 것도 편하게 물어볼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언어 장벽 때문에 제대로 소통하기 어려웠어요. 그때 정말 절실하게 느꼈어요. 아, 내가 정말 외국인이구나. 이 나라에서는 영원히 이방인일 수밖에 없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한국이 간절해졌어요. 한국어로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고 내가 태어나고 자란 문화를 이해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고 싶다는 마음이 굉장히 강해졌어요. 그때부터 부인하고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가 정말 여기서 계속 살아야 할까? 아이에게 정말 이게 좋은 건가?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 부인도 솔직하게 말하더라고요. 나도 한국이 그립다. 여기서는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다. 한국에서는 나름 자신 있게 살았는데 여기서는 항상 위축되어 있는 것 같다. 아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빠, 나는 한국 친구들이 그리워. 여기 친구들도 좋지만 뭔가 마음을 다 털어놓을 수 없어.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우리가 과연 올바른 선택을 한 건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물론 뉴질랜드의 장점들도 분명히 있어요. 공기가 정말 좋고 자연환경은 한국과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답고 사회 시스템도 안정적이에요. 하지만 그런 것들만으로는 일상의 외로움과 소외감을 채울 수가 없더라고요. 특히 아이를 보면서 많이 고민됐어요. 아이가 뉴질랜드에서 자라면 영어는 완벽하게 할 수 있을 거고 국제적인 감각도 기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한국어는 점점 잊어버릴 테고 한국 문화와도 점점 멀어질 것 같았어요. 그러면 아이의 정체성은 어떻게 될까? 그런 걱정이 들었거든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제가 이민을 준비할 때 너무 이상적으로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뉴질랜드의 좋은 점들만 보고 실제로 그곳에서 살면서 겪게 될
현실적인 어려움들은 제대로 생각하지 못했어요. 언어 문제, 문화 차이, 인종차별, 높은 생활비, 사회적 고립감. 이런 것들을 미리 알았다면 조금 더 신중하게 결정했을 것 같아요. 특히 저희 같은 중년 이민자들에게는 적응이 생각보다 훨씬 어려워요. 20대였다면 모르겠지만 40대 중반에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 적응한다는 건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특히 한국에서 어느 정도 성공한 삶을 살았던 사람일수록 더 힘들 수 있어요. 한국에서의 지위나 경험이 여기서는 별로 인정받지 못하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이민을 완전히 후회하는 건 아니에요. 이 경험을 통해서 많은 걸 배웠거든요. 가장 큰 깨달음은 행복이라는 게 단순히 환경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더라고요.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한국에 있을 때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이모 이런 가족들의 존재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떨어져 살아보니까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또 문화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도 깨달았어요.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정서를 공유하고 같은 역사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산다는 것이 얼마나 편안한 일인지 실감했어요. 지금 저희는 고민 중이에요. 한국으로 돌아갈지 여기서 계속 버틸지. 아직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어요. 돌아간다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해요. 집도 없고 직장도 없고. 그것도 쉽지 않은 선택이거든요. 하지만 머물러 있자니 가족들이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워요. 특히 아이를 생각하면 더 복잡해져요. 지금 돌아가면 아이가 한국 교육 시스템에 다시 적응해야 하는데 그것도 아이에게는 스트레스일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계속 지내면서 아이가 정체성 혼란을 겪는 것도 걱정되고요. 요즘 아이와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너는 어디서 살고 싶어? 뭐가 더 좋아?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서 아이 의견도 듣고 있어요. 아이는 아직 어려서 확실한 답을 주지는 못하지만 한국 친구들과 한국 음식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립다고 해요. 부인과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원했던 게 뭐였지? 행복하게 사는 게 목표였는데 지금 우리가 행복한가? 솔직히 말하면 답은 뻔해요. 지금 저희는 행복하지 않아요. 물론 완전히 불행한 건 아니지만 한국에 있을 때보다는 확실히 만족도가 떨어져요. 그렇다면 선택은 명확하죠. 하지만 그 선택을 실행에 옮기는 건 또 다른 용기가 필요해요. 3년 동안 준비해서 온 이민을 1년 만에 포기한다는 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거든요. 주변 사람들 눈도 신경 쓰이고 경제적 손실도 만만치 않고요. 하지만 점점 확신이 서고 있어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행복이다. 돈을 다시 벌 수는 있지만 아이의 어린 시절은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우리 가족이 웃으면서 지낼 수 있는 곳에서 사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초쯤에는 한국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물론 쉽지 않을 거예요. 집도 다시 구해야 하고 일자리도 다시 찾아야 하고 아이 학교 문제도 해결해야 하고. 하지만 그래도 그게 우리에게는 더 나은 선택일 것 같아요. 이 사연을 쓰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뉴질랜드 이민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이 글을 보신다면 꼭 신중하게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뉴질랜드는 분명 좋은 나라예요. 자연환경도 아름답고 사회 시스템도 안정적이고 사람들도 대체로 친절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행복한 삶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언어, 문화, 인종, 경제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도 꼼꼼히 따져보시기 바라요. 특히 중년의 가족 단위로 이민을 생각하신다면 더욱 신중해야 해요. 적응이 생각보다 훨씬 어렵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왜 이민을 가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명확히 하시는 게 중요해요. 만약 단순히 한국 생활이 힘들어서 또는 막연히 외국 생활에 대한 환상 때문이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하지만 명확한 목표와 계획이 있고 현실적인 어려움들도 충분히 고려한 상태라면 도전해 볼 만하다고 생각해요. 저희처럼 되돌아오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니까요. 실패가 아니라 하나의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뉴질랜드에서 행복하게 잘 살고 계신 한국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선택이었을 거고요. 다만 저희에게는 한국이 더 맞는 것 같다는 거죠.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민을 준비하실 때 가족 모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결정하고 가족들을 설득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잘못이었던 것 같아요. 가족 모두가 진심으로 원할 때 이민을 결정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민 후에도 지속적으로 가족들과 대화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혹시 힘들어하는 가족이 있다면 빨리 해결책을 찾아야 하고요. 저희는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서 다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어요. 물론 쉽지 않겠지만 가족이 함께 있으면 뭐든 할 수 있다고 믿어요. 뉴질랜드에서의 1년 반은 힘들었지만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아이도 영어 실력이 늘었고 저희 부부도 더 끈끈해진 것 같고 무엇보다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후회하지 않아요. 이 경험이 있었기에 앞으로는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 사연을 읽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저의 솔직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해외에서 힘들게 생활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도 응원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최선의 선택일 거라고 믿어요.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있는 거라는 걸 이번 경험을 통해 배웠어요. 어디에 있든 가족이 함께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것 같아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매월 15일이 되면 저는 온라인 뱅킹 앱을 확인합니다. 전 남편으로부터 $2,800가 들어왔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이 돈이 제가 살아가는 거의 유일한 수입원이거든요. 미국에서 이혼한 지 이제 1년 반이 지났습니다. 53세의 나이에 새롭게 혼자 사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한국에서 온 사람들은 저를 보며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위자료 받으면서 편하게 사네 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미국에서 이혼을 하게 되었고 위자료를 받으며 살아가는 현실이 어떤지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요. 저는 1995년에 25살의 나이로 미국에 유학을 왔습니다. 당시 한국은 아직 외환위기 전이었고 저희 부모님은 중산층 공무원이셨어요. 아버지는 교사셨고 어머니는 구청에서 일하셨죠. 영어 교육과를 졸업한 저는 미국에서 석사를 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모님도 딸이 미국에서 공부하는 것을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그때만 해도 미국 유학이 지금처럼 흔한 일은 아니었거든요.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대학교에서 교육학 석사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영어는 어느 정도 한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수업을 따라가기는 쉽지 않았거든요. 기숙사에서 룸메이트와 지내면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공부도 해야 했어요. 학교 도서관에서 주 20시간씩 일했는데 그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했죠. 부모님께서는 학비와 기본 생활비만 보내주실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2년을 보내고 석사 과정을 마칠 무렵 제 인생을 바꾼 만남이 있었습니다. 데이빗을 만난 건 1999년 봄이었어요. 저는 당시 대학 근처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그가 단골 손님이었거든요. 32살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였고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친근한 손님 정도로 생각했는데 어느 날 한국어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다면서 말이에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커피숍이 끝나고 같이 저녁을 먹기도 했어요. 데이빗은 정말 신사적이고 배려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학업으로 힘들어할 때마다 격려해 주었고 한국 문화에 대해 진심으로 궁금해했어요. 6개월 정도 만나다가 저희는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29살이었고 데이빗은 32살이었어요. 연애하는 동안 정말 행복했어요. 데이빗은 제가 한국인이라는 것을 특별하게 생각해 주었고 저도 그런 그의 마음이 고마웠거든요. 2000년에 석사 과정을 마치고 나서 저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어요. 한국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미국에 남을 것인가. 그때 데이빗이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소영아, 나랑 결혼해 줄래? 너와 함께 가정을 꾸리고 싶어.
저는 한참을 고민했어요. 한국의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우리도 좋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처음에는 걱정도 많이 하셨지만 제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시고 마음을 여셨던 것 같아요. 2000년 가을 저희는 결혼했습니다. 간단한 식으로 했는데 한국에서 부모님과 언니가 오셨어요. 데이빗의 가족들도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새로운 시작이 정말 기대되었거든요. 결혼 초기에는 저도 일을 했어요. 한인타운에 있는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쳤죠. 데이빗의 연봉이 당시 $7만 정도였는데 제가 버는 돈까지 합치면 생활하는데 무리가 없었어요. 2002년에 딸 지민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때부터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데이빗과 상의해서 저는 일을 그만두고 육아에 전념하기로 했거든요. 내가 벌어올 테니까 넌 지민이만 잘 키워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정말 행복했어요. 예쁜 딸과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게 꿈만 같았거든요. 데이빗도 퇴근하면 지민이를 예뻐해 주었고 주말에는 가족끼리 나들이도 자주 갔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하루 종일 아이와만 있다 보니 어른과 대화할 시간이 부족했거든요. 데이빗이 퇴근해서 돌아와도 회사 일로 지친 상태여서 대화가 많지 않았어요. 특히 언어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민이가 자라면서 영어를 쓰기 시작했는데 저는 아직도 한국어가 더 편한 상태였거든요. 집에서는 한국어로 이야기하려고 해도 지민이는 영어로 대답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도 그때까지는 괜찮았어요. 데이빗의 수입도 꾸준히 늘었고 2005년에는 오렌지 카운티에 집도 샀거든요. 당시 집값이 $65만 20년 모기지로 계약했어요. 지민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저는 다시 일을 시작하고 싶어졌어요. 근처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시간 강사 자리가 있다고 해서 일주일에 이틀 한국어를 가르치기 시작했거든요.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었지만 집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과 만날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았어요. 학생들도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았고 제가 가르치는 일에 보람을 느꼈거든요. 그런데 2008년 금융위기가 터졌어요. 데이빗이 다니던 회사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월급이 삭감되었거든요. 저도 강의 시간이 줄어들었고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가 시작되었어요. 다행히 집을 잃지는 않았지만 모기지 페이먼트가 부담이 되기 시작했어요. 데이빗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집에서의 분위기도 조금씩 달라졌거든요. 전에는 퇴근하고 오면 지민이와 놀아주고 저와도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는데 점점 피곤하다며 자기 방에 들어가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2010년 정도부터는 대화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데이빗은 회사 일에만 집중했고 저는 지민이 키우는 일과 집안일에만 매달렸어요. 부부라기보다는 그냥 같은 집에 사는 룸메이트 같은 느낌이었죠. 지민이가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상황이 더 복잡해졌어요.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저와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언어 문제가 컸어요. 지민이는 완전히 미국 아이처럼 자랐는데 저는 여전히 한국적인 방식으로 키우려고 했어요. 엄마, 왜 다른 친구들 엄마처럼 못해? 왜 영어가 아직도 어색해? 지민이의 이런 말들이 가슴에 많이 아팠어요. 저는 최선을 다해서 미국 생활에 적응하려고 했는데 아이 눈에는 부족해 보였나 봐요. 데이빗에게 이런 고민을 이야기해도 지민이는 아직 어리니까 그래.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야 라고만 하더라고요. 구체적인 해결책을 함께 고민하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몇 년이 더 지났습니다. 2015년쯤부터는 데이빗과 저 사이에 벽이 생긴 것 같았어요. 같은 집에 살지만 각자의 생활을 하는 느낌이었거든요. 데이빗은 회사에서 승진도 했고 연봉도 많이 올랐어요. 하지만 집에 있는 시간은 오히려 줄어들었죠. 주말에도 회사 일을 하거나 골프를 치러 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저는 강의 시간을 늘려서 주 3일 정도 일을 했지만 여전히 경제적으로는 데이빗에게 의존하는 상태였어요. 제가 버는 돈으로는 한 달 생활비도 안 되었거든요. 지민이가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저희 부부의 대화는 거의 지민이 이야기뿐이었어요. 지민이 성적이 어떻다, 대학 준비는 어떻게 한다. 그런 실용적인 이야기만 나누었죠. 2018년 어느 날 데이빗이 갑자기 이야기하더라고요. 소영아, 우리 상담을 받아보는 게 어떨까? 그때서야 저도 우리 관계가 많이 틀어졌다는 걸 인정하게 되었어요. 부부 상담을 몇 달 받아봤는데 근본적인 문제들이 많이 드러났거든요. 상담사는 저희가 소통 방식이 다르다고 했어요. 저는 감정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데이빗은 논리적이고 실용적으로만 접근한다고 하더라고요. 또한 문화적 차이도 여전히 큰 벽이 되고 있다고 했어요.
상담을 받으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저희가 서로를 사랑하지만 이제는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요. 데이빗은 자신의 커리어에 집중하고 싶어 했고 저는 더 깊은 정서적 연결을 원했거든요. 2019년부터는 별거를 시작했어요. 데이빗이 집 지하실로 이사를 갔죠. 지민이에게는 아빠가 재택근무 때문에 따로 공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지민이도 고등학생이니까 눈치를 챘을 거예요. 별거 기간 동안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20년 가까이 전업주부로 살면서 저 자신을 잃어버린 것 같았어요.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로만 살았지 김소영이라는 개인으로는 살지 못했거든요. 2020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상황이 더 복잡해졌어요. 저는 강의도 온라인으로 전환되었고 데이빗도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서 같은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물리적으로는 가까이 있으면서도 감정적으로는 더 멀어진 느낌이었어요. 각자 자기 일에만 집중했고 대화는 거의 하지 않았죠. 지민이가 2021년에 대학에 들어가면서 집에는 저와 데이빗만 남게 되었어요. 그때 저희는 진지하게 이혼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영아, 우리 이제 솔직하게 이야기해보자. 우리가 정말 행복한가? 데이빗이 먼저 꺼낸 말이었어요. 저도 사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나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 우리 이제 각자의 길을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렇게 이혼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다행히 저희는 원만하게 이혼하기로 했어요. 서로를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단지 이제는 다른 삶을 살고 싶다는 거였죠. 하지만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특히 재산분할과 위자료 문제가 까다로웠거든요. 저는 변호사를 고용해야 했습니다. 한인타운에 있는 한국인 변호사 사무실에 갔는데 상담비만 $300였어요. 변호사가 설명해준 내용을 들어보니 캘리포니아는 공동재산제 주라서 결혼 후에 모은 재산은 반반씩 나누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 집 시세가 그때 $120만 정도였는데 모기지 잔액이 $35만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집순 자산이 $85만 정도였죠. 그것의 절반인 $42만 5천 제 몫이었어요. 하지만 집을 팔지 않고 데이빗이 계속 살기로 했기 때문에 데이빗이 저에게 $42만 5천 지급하기로 했어요. 문제는 위자료였습니다. 변호사가 설명하기를 캘리포니아에서는 결혼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23년간 결혼 생활을 했으니까 충분히 위자료를 받을 자격이 있었어요. 특히 저는 결혼 후 대부분 전업주부로 지냈고 데이빗의 경력 발전을 위해 제 커리어를 포기했다는 점이 고려되었죠. 위자료 계산은 복잡했어요. 데이빗의 연봉이 당시 $14만 변호사가 계산해 보니 제가 받을 수 있는 위자료가 월 $2,800에서 $3,200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월 $2,800로 합의했습니다. 기간은 15년으로 정했어요. 제가 68세가 될 때까지 받는 거죠. 만약 제가 재혼하거나 데이빗이 사망하면 위자료는 중단되기로 했어요. 그리고 데이빗이 실직하거나 소득이 크게 줄어들면 위자료 액수를 재조정할 수 있다고 했죠. 변호사 비용은 총 $8,000가 나왔어요. 이혼 서류 준비부터 법원 출석까지 모든 절차를 도와주었거든요. 법원에서 최종 이혼 판결을 받은 건 2023년 3월이었어요. 판사가 저희 합의 내용을 검토하고 양 당사자가 동의한 내용이므로 승인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23년간의 결혼 생활이 끝났습니다. 이혼 후 처음 몇 달은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갑자기 혼자가 된다는 게 무섭기도 하고 자유로워진 것 같기도 하고. 데이빗이 집을 가져갔으니까 저는 새로운 곳을 찾아야 했어요. 오렌지 카운티에서 원룸 아파트를 렌트했는데 월세가 $1,950였어요. 위자료 $2,800에서 월세 $1,950를 빼면 $850가 남아요. 여기서 생활비를 다 해결해야 하죠. 전기세, 가스비, 인터넷비를 합치면 월 $150 정도 나와요. 자동차 보험이 월 $120, 핸드폰 요금이 $60예요. 식비가 가장 큰 고민이에요. 혼자 사니까 많이 해봐야 $400 정도 들어가는데 외식은 거의 할 수 없어요. 가끔 딸이 오면 같이 외식하는 정도죠. 건강보험은 오바마 케어를 통해 가입했는데 월 보험료가 $450예요. 제 나이와 소득을 고려해서 정부 보조금을 받지만 그래도 부담이 커요. 계산해보면 매달 $100에서 $200 정도가 남아요. 그 돈으로 의류비, 화장품, 기타 잡비를 해결해야 하죠. 저축은 거의 할 수 없는 상태예요.
다행히 데이빗으로부터 받은 42만 5천 달러가 있어요. 이 돈은 은행에 넣어두고 비상금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혹시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위자료가 중단될 상황에 대비해서요. 지금 가장 큰 고민은 일자리예요. 53세의 나이에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시간 강사로 일하고 있지만 한 달에 800달러 정도밖에 안 벌어요. 풀타임 직장을 구하려고 여러 곳에 이력서를 냈는데 연락이 오는 곳이 거의 없어요. 한국어 교사나 번역 일은 경쟁이 치열하고 다른 분야는 경험이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때로는 한국으로 돌아갈까 생각해 보기도 해요. 하지만 지민이가 미국에 있고 한국에서도 53세에 새로 시작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위자료를 포기하기가 아까워요. 딸 지민이와의 관계는 이혼 후 오히려 좋아졌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로스앤젤레스에서 직장을 구했는데 한 달에 한 번씩은 저를 보러 와요. 엄마 이혼해서 다행이야. 예전에 엄마가 많이 우울해 보였거든. 지민이의 이런 말을 들으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제가 힘들어하는 걸 아이도 알고 있었던 거죠. 지민이는 제게 다시 연애를 해보라고 권하기도 해요. 엄마도 이제 자신을 위해 살아라고 하면서요. 하지만 53세에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가끔 한인 커뮤니티 모임에 나가보기도 하는데 비슷한 처지의 여성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이혼하고 위자료 받으며 사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분들과 이야기해보면 다들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어요. 경제적 불안정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걱정이요. 어떤 분은 위자료를 받는 동안 간병사 자격증을 따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다른 분은 온라인으로 한국 물건을 파는 사업을 시작했다고 해요. 저도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해보고 싶어요. 한국어 과외를 더 많이 하거나 온라인으로 한국 문화를 가르치는 일을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요즘은 유튜브나 온라인 강의가 인기라서 그런 쪽으로도 도전해 보려고 해요. 제가 20년 넘게 미국에서 살면서 겪은 경험들을 다른 한국 분들과 나누고 싶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불안해요. 15년간 위자료를 받는다고 해도 그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거든요. 소셜 시큐리티를 받을 수 있을지도 확실하지 않고요. 하지만 지금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에 집중하려고 해요. 이혼 후 처음으로 저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제가 좋아하는 책을 읽는 시간이 소중해요. 요즘은 운동도 시작했어요. 아파트 헬스장에서 일주일에 3번 정도 운동하는데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가족들 챙기느라 제 건강을 돌볼 시간이 없었거든요. 새로운 취미도 생겼어요. 근처 커뮤니티 센터에서 하는 도자기 만들기 수업에 다니고 있어요. 한 달에 $80 정도 들지만 제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투자라고 생각해요. 수업에서 만난 사람들과도 친해졌어요. 대부분 비슷한 연령대의 여성분들인데 각자 다양한 인생 이야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혼한 분도 있고 남편을 먼저 보낸 분도 있고 평생 독신으로 사신 분도 있어요. 그분들과 이야기하면서 깨달은 건 인생이 꼭 한 가지 길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의 방식으로 행복을 찾아가면 되는 거더라고요. 데이빗과도 이제는 친구 같은 관계예요. 지민이 생일이나 졸업식 같은 중요한 일이 있으면 함께 참석하기도 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어요. 데이빗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민이를 통해 들었는데 회사 동료와 사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조금 서운했지만 이제는 그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게 되었어요. 위자료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히 있어요. 매달 15일이 되면 은행 계좌를 확인하는 게 습관이 되었거든요. 혹시 돈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이 늘 있어요. 변호사가 설명해 주기로는 데이빗이 위자료 지급을 연체하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해요. 임금 압류나 자산 동결 같은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죠. 요즘은 미래 계획도 세우고 있어요. 5년 후 58세가 되면 온라인 한국어 교육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려고 해요. 이미 작은 규모로 시작해서 학생이 몇 명 있거든요. 코로나 이후로 온라인 교육 수요가 늘어났어요. 특히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미국인들이 많아졌죠. K-팝이나 드라마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제가 가진 장점은 20년 넘게 미국에서 살면서 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울 때 어려워하는 부분을 잘 안다는 거예요. 또 한국 문화와 미국 문화를 모두 이해하니까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거든요. 온라인 플랫폼도 이미 준비해 놓았어요.
줌을 이용해서 1대1 수업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 반응이 좋아요. 시간당 25달러씩 받고 있는데 학생 수를 늘려서 안정적인 수입원으로 만들고 싶어요. 한국 요리 클래스도 생각해보고 있어요. 미국인들이 한국 음식에 관심이 많잖아요. 제가 김치 담그는 법이나 불고기 만드는 법을 가르치면서 한국 문화도 함께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파트 단지에 살면서 이웃들과도 친해졌어요. 옆집에 사는 멕시코계 할머니는 저에게 스페인어를 가르쳐 주시고 저는 그분께 한국 음식을 만들어 드려요. 아래층에 사는 젊은 부부는 가끔 제게 컴퓨터 사용법을 알려주죠. 이런 작은 교류들이 제게는 큰 힘이 되어요. 혼자 사는 게 외롭기도 하지만 이웃들과의 소소한 만남이 일상에 활력을 주거든요. 건강 관리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치과도 6개월마다 가고 있어요. 보험이 커버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관리하려고 해요. 혹시 나중에 큰 병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도 있지만 지금은 할 수 있는 예방에 집중하고 있어요. 운동하고 건강한 음식 먹고 스트레스 관리하는 것이 최선이죠. 가끔 한국에 있는 부모님과 언니가 그리워요.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못 갔다가 작년에 처음 한국에 다녀왔거든요. 부모님께서 많이 늙으신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부모님은 제 이혼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많이 걱정하셨어요. 혼자서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고 하시면서요. 하지만 제가 나름대로 잘 지내고 있다는 걸 보시고 이제는 응원해 주세요. 내가 행복하면 우리도 좋다. 건강하게만 지내라고 하시더라고요. 언니는 제게 한국으로 돌아와서 같이 살자고 권하기도 해요. 지민이도 다 컸으니까 이제 한국에서 편하게 살아라고요. 하지만 아직은 미국에서 더 해보고 싶은 일들이 있어요. 무엇보다 위자료를 받는 동안은 미국에 있어야 해요. 한국으로 이주하면 위자료에 영향을 줄 수도 있거든요. 변호사와 상의해봤는데 단기 방문은 괜찮지만 영구 이주는 위자료 중단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미국과 한국을 오가면서 사는 걸 생각하고 있어요. 1년에 한두 번 한국에 가서 부모님께 안부 인사드리고 나머지 시간은 미국에서 제 일을 하는 거죠. 최근에는 한국 대학교에서 온라인 강의 제안도 받았어요. 미국 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학생들에게 영어와 미국 문화를 가르치는 강의였어요. 시간당 수당은 많지 않지만 한국과의 연결고리를 유지할 수 있어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요즘 가장 큰 고민은 재혼에 대한 거예요. 지민이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보라고 권해요. 하지만 53세에 새로운 관계를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무엇보다 위자료 문제가 걸려요. 만약 재혼하면 위자료가 중단되거든요. 경제적 안정성을 포기하고 사랑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이런 고민을 할 때마다 복잡한 마음이 들어요. 가끔 온라인 데이팅 앱을 깔아보기도 했지만 실제로 만나지는 못했어요. 제 상황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기가 어렵거든요. 이혼했고 위자료 받으며 산다고 말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 싶어서요. 한인 커뮤니티에서 소개받은 분도 있었는데 몇 번 만나다가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어졌어요. 서로 부담스러워하는 게 느껴졌거든요. 지금은 혼자 사는 것에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어요. 외롭기도 하지만 자유롭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지만 기대되기도 하고 이런 복잡한 감정들이 제 현재 상황인 것 같아요. 딸 지민이가 얼마 전에 남자친구를 소개해줬어요. 좋은 사람 같더라고요. 지민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기뻤어요. 언젠가는 결혼도 하겠죠. 그때 제가 할머니가 되면 손주들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생긴 것 같아요. 할머니는 53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단다라고 말해줄 수 있을 거예요. 요즘은 일기를 쓰고 있어요. 매일 밤 그날 있었던 일과 느낀 점들을 적어요. 나중에 책으로 만들어 볼까도 생각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이혼하고 위자료 받으며 사는 한국 여성의 이야기. 이런 제목으로요.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혼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제 경험을 통해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물론 아직도 힘든 날들이 있어요. 특히 명절이나 기념일에는 외로움을 많이 느껴요. 한국의 추석이나 설날 같은 때는 가족들과 함께 있지 못한다는 게 아쉽죠. 하지만 그런 날에도 새로운 방식으로 보내려고 노력해요. 혼자서 한국 음식을 만들어 먹거나 한국 영화를 보면서 시간을 보내요. 때로는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과 함께 모이기도 하고요. 지금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건강이에요. 몸이 건강해야 일도 할 수 있고 미래를 준비할 수도 있거든요.
규칙적인 생활과 운동,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정신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상담사와 정기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스트레스 관리 방법도 배우고 있어요. 명상이나 요가도 해보고 있고요. 5년 후, 10년 후를 생각하면 여전히 불안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려고 해요. 오늘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씩 해나가다 보면 분명히 길이 보일 거라고 믿어요. 위자료를 받으며 사는 삶이 완벽하지는 않아요. 경제적 불안정도 있고 사회적 편견도 있어요. 남편 돈으로 편하게 산다는 시선도 때로는 부담스럽죠. 하지만 저는 이것도 제가 선택한 삶이라고 생각해요. 23년간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제 커리어를 포기하고 가족을 위해 살았잖아요. 이제는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도전을 해나갈 예정이에요. 온라인 교육 사업을 키워서 언젠가는 위자료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립할 수 있을 만큼 벌고 싶어요. 그리고 제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요. 이혼을 생각하고 있거나 이미 이혼한 한국 여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거든요. 인생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제 삶으로 보여드리고 싶어요. 53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지만 저는 나름대로 만족하며 살고 있어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제가 선택한 길이고 최선을 다해 걸어가고 있어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분명히 길은 있어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준비하다 보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어요. 저처럼요.